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거룩한 환경주일 예배로 함께하시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좀 사진이랑 다른 사람이 서 있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네,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이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해외 선교사와 같이 국내에서 평화, 생태, 또 사회적 돌봄, 목회적 돌봄 등에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을 사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에서 파송된 생태환경 사회 선교사이고요. 서울제일교회의 지원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샵이자 또 생태 선교 센터인 나아지구라고 하는 가게를 제가 운영하면서 교단과 그리고 제가 속한 노회에서 기후정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설명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또 사회 선교 영역과 또 창조 세계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과연 어디일까요? 모든 생각을 주관하는 머리일까요? 아니면 평생 쉼없이 이렇게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둘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은 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가장 아픈 곳이다. 몸이 아플 때를 보면 아픈 곳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존재조차 잊고 살던 작은 새끼발가락 하나가 밤중에 문틈에 쾅 하고 부딪혀 멍이 들고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온몸의 신경과 시선은 오직 그 작은 새끼 발가락 하나로 집중하게 됩니다. 똑똑한 뇌도 건강한 심장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아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곳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면 결국 온 몸이 함께 무너져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아픈 곳이 가장 중심이 되어 우리 모든 지체와 신경이 그 아픔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중심 역시, 진짜 중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또 돈이 모이는 화려하고 또 높은 곳을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 흘리는 존재들이 있는 곳, 또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서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아픈 곳이, 그 애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아픔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동등하고 또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이긴 하지만 모든 자연과 동식물, 그리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은총의 끈으로, 은혜의 끈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우던 강아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그저 집을 지키거나 아니면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한 짐승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려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존재가 인간의 생명과 다르지 않은 내 가족이자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죠. 이렇듯 동물과 식물에게 반려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끊어졌던 피조물과의 관계가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생명이며 한 몸처럼 연결된 존재라는 성경적 본질로 돌아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편리함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서 이 거룩한 연결망을 처참하게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이 기후 위기와 피조물의 신음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를 함께 알아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PPT를 사용해서 제가 좀 자세한 제 사역의 이야기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하죠? 기후 위기 시대, 기후 재난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지구 온난화 어렸을 적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이제 한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기후 변화는 현재 기후 위기 단계를 넘어서 기후 비상 사태의 단계로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을 안토니오 구테우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구 열대화의 영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일링 뭘까요? 끓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구가 아주 펄펄 끓는 그런 아주 힘든 상태로 놓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반증해 주듯이 보시면 작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의성에서 발생했던 산불. 물론 100%이 기후위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가 이러한 산불, 기후재난들을 계속해서 많이 빈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함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재산이 피해를 입었고 아주 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망자도 나오는 아주 많은 아픔이 있었던 그런 산불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냐면 저희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 교통을 사용하거나 농업, 화석 연료 사용, 또 산업 활동,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 건조해진 기후 탓에 더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게 되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산불이 일어나면 나무가 타잖아요. 나무가 타게 되면 또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탄소를 흡수하는 일인데 이 탄소하는 흡수원이 또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또 많은 양의 탄소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또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되죠. 또 산불이 납니다. 또 다시 증가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이 기후 재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재난, 기후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먹거리와 농업의 부분입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의 변화 그리고 병충해 증가로 인해서 작물의 재배지와 작물의 종류들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다들 듣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수자원과 물 공급의 문제입니다. 가뭄과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식수 확보와 농업 용수 확보하기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폭염, 폭우, 폭설, 이런 열대야, 전염병의 증가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들의 많은 위협을 저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거와 재난입니다. 태풍, 홍수,
산불 등의 이런 극한 기후 현상으로 우리의 주거지가 파괴되고 또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성에 있는 그 산불조차도 사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소비입니다. 냉방 그리고 난방의 수요가 이제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날이 갈수록 추워집니다. 극과 극으로 이 날씨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또 추우면 열심히 난방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블랙아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과 노동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야외에서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 근로하시는 분들, 농민, 건설 노동자분들이 아주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덥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이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설치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경우를 저희들은 뉴스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가 스포츠입니다. 기후에 의존하는 그 스포츠 종목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겨울에 저희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스키. 맞습니다. 역시 은광교회 분들은 다 알고 계시군요. 네, 스키가 없어지고 또 저희가 사실 여름이 되면 어디로 놀러 가죠? 보통 네 글자입니다. 이번엔 해수욕장. 해수욕장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놀러 갈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해파리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모래사장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가열돼서 화상의 위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디에 저희가 놀러 가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많은 종들이 이렇게 멸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종하게 되면 다들 알다시피 생태계 균형이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불평등을 낳게 됩니다. 기후 위기로 사실 이렇게 발생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향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4년 전쯤이었나요? 강남의 반지하에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때 이제 발생된 폭우로 인해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문화와 전통의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 지역별로 어떤 토마토면 토마토 축제, 어떤 동식물에 관련된 축제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작물을 키울 수 없고 더 이상 그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기후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늘 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 표는 1990년부터 2015년도까지 전체 탄소 배출량을 이제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을 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표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점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최상위 1%, 그러니까 소득으로 이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 최상위에 있는 이 1%가 이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5%나 됩니다. 무려 15배입니다. 그런데 상위 10%를 보시면 상위 10%는 37%. 그래서 이 10%와 1%를 합치면 11%잖아요. 이 11%의 상위권에 속하는 이들이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무려 52%나 된다는 겁니다. 중산층의 40%는 이 전체 배출량의 41%,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빈곤층 50%가 배출한 양 고작 7%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에 취약한 이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빈곤층들인 겁니다. 사실상 이 탄소 배출에 이 지구 온난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한 4년 전인가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2030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20대, 30대가 아니라 정말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늘려서 이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자, 제로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가능하리라고 믿어야죠. 네,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WMO라고 하는 이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나? 딱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이고요.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와 기후금융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중심들이 딱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용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제가 운영하면서 이 개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햇빛 발전소를 제가 계속해서 세우는 이 선교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소비 전환을 통한 창조 세계 회복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햇빛 발전소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창조 세계 회복과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로 웨이스트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제로 웨이스트의 의미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 순환의 전환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자연의 순환을 회복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고 제로 웨이스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로 웨이스트 삶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탄소 배출의 상당량이 이 자원을 채굴하고 또 제조하고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제로 웨이스트는 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줄이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환경 계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이상이 제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2%가 제품 생산 및 폐기에서 유래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매립되거나 쌓이면, 썩으면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메탄가스입니다. 이 메탄가스는 심지어 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의 한 20배 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론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아주 모범적으로 잔반을 잘 안 남기신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고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청라 소각장에 주당 톤수가 나와요. 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70톤이면은 딱 그것만 들어와라. 그 외의 거는 이제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소각과 매립을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의 소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넘는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64개 자치구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으로 매일 25톤 트럭 850여 대가
쓰레기를 가득 싣고 들어옵니다.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그 할당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80년대와 달리 쓰레기 매립은 비교적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수막을 깔아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땅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막고 침출수는 밖으로 뽑아내 정화를 하죠. 메탄가스도 따로 뽑아내 연료로 쓰고 있지만 땅속엔 여전히 썩지 않은 쓰레기들이 있지요. 지난 92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온 매립장은 2000년 제1매립장이 종료됐고 2018년 제2매립장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제3매립장을 쓰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터지고 나서 한 30~40%가 더 늘었어요. 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일이 많다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안에 다 처리해야 내일 또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류하니까요. 50여 명의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서서 쉴 새 없이 재활용될 만한 물건들을 골라냅니다. 음식을 좀 그만 좀 씹혀 먹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요, 뭐 우유 이런 것도 고르고 아주 저 네모난 거 사과. 그게 틀려요, 원료가. 지금 안 나오네. 음식 식자가 많이 붙어서 나오고 음식이 잔뜩 넣어서 나오구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너무 지저분한 거 못 쓰죠. 그냥 쓰레기로 남아요. 어느 정도 깨끗한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여기다 놓고. 고르고 골라내도 컨베이어 벨트 위의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쓰레기의 종류는 캔, 병, 종이,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또 나뉘죠. 방금 영상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 제로 웨이스트의 효과 자체가 바로 이 쓰레기 감축에 있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는 우리 눈에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버리면 그만인 것들인데 사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 땅과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의 노동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이 일회용품과 또 과잉 포장을 줄여서 매립이나 소각되는 이 폐기물 자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서울이죠. 서울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는 이미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영상은 사실 이제 몇 년 전 영상이라서 그런 내용은 없지만 2025년으로 이제 매립이 금지되었고요. 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25년도까지 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뭐 새로운 소각장이라든지 뭐 신규 매립지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혹시 은평구에 쓰레기 매립지 설치하신다면 찬성하시겠어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수도권 안에서는 사실 이 쓰레기 매립지나 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은평구에 소각장은 있습니다. 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울 수 없는 새로운 곳을 이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쓰레기는 나오겠죠. 근데 그 쓰레기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쓰레기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청주에 많이 지금 수도권에 쓰레기가 이제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우리 더 이상 서울 쓰레기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서울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이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직매립이 금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굴러는 가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쓰레기의 발생지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저희 서울이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 지방에서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 입장에서 사실 얼마나 서울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는 자원순환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들이 사실은 이 종류별로 이렇게 좀 모아져서 그 종류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게 되면 다시금 새로운 물품으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구조들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병뚜껑 같은 걸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병뚜껑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페트병에 병뚜껑을 분리해서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페트병에 병뚜껑을 닫아서 버리는 게 맞을까요? 분리해서? 자, 분리해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니면은 잠궈서 버린다. 네, 내려주시고요. 정답은 잠궈서 버리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걸 같이 분쇄한 다음에 물에다가 띄우면 병뚜껑들은 이렇게 물 위로 뜨고요. 그 나머지 이제 병은 아래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분리수거장 보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들도 오염이 되지 않아야 아주 좋은 고품질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뚜껑을 닫지 않으면 혹시 이물질들이 같이 섞여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세척의 이제 수고가 들어가고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노동이 들어가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뚜껑을 이제 지금은 따로 모이진 않지만 혹시 병뚜껑만 버려진 것들이 있으면 그걸 수거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고 또 멸균팩이라든지 우유팩 이러한 것들도 사실 따로 모아서 버려지게 되면은 휴지로 재탄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뭐 플라스틱 장난감이라든지 크레파스, 뭐 색연필, 햇반 용기, 또 양파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제 이 전기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이제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선이라든지 폐 휴대폰, 또 휴대용 선풍기, 보조 배터리 어떻게 버리세요? 이전에 어떻게 버리셨어요? 좀 애매하죠. 네, 아마 일반 쓰레기에 그냥 은근슬쩍 넣기도 하셨을 거고 이게 철인가? 이게 어디 쓰레기지?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서울은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서울 도시 금속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이것들을 따로 모아서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따로 소재별로 다 분류를 하고 특히 이제 충전식 저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전들, 소형 가전.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건전지가,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잘못 버려지게 되면 이송 중에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센터나 이런 데에서 가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자원순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원순환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쓰레기를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이 자원순환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필을 한다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고장이 나면 어떤 물품이 고장 나면 다시금 수리해서 사용한다거나 업사이클링 한다거나 재사용하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친환경 소비가 아니라 그냥 친환경 어떤 행동이 아니라 소각장과 매립장을 덜 필요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탄소 배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은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딱 4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분리배출할 때 중요한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행 분석. 비 뭐죠? 비우고 행 헹구고 분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그래서 비행 분석으로 꼭 외우셔서 이렇게 배출해야만이 이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아까 그 선별하고 계시던 그 선별원들의 환경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사실 유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깨져서 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된 그런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손으로 만지죠. 장갑을 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피부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버리지 않은 결과는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직접 이 공간에 가봤거든요. 뭐가 가장 문제였을까요? 이물질이, 오염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악취가 납니다.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름에는 어때요? 덥잖아요. 에어컨을 밀폐해 놓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행 분석을 잘 해야만이 세척이나 또 분류에 사용되는 여러 자원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노동력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은 친환경 용품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용품들을 파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회용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휴대가 가능해야 가지고 다니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회용기를 꺼내서 쓰지. 사실 다회용기가 집에 있어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이식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단일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재활용. 역시 은광교회 교인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죠. 재활용하기에 여러 소재가 같이 있는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풍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버리기 어렵단 말이죠. 플라스틱 있고 배터리 있고 실리콘 있고 다 분리해서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사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보면 그 포장되어 있잖아요. 사실 포장 용기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고이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요.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 무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포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공장에다 얘기를 해도 이미 포장이 기계가 해준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제품들을 저희가 구해다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또 천연 제품들, 뭐 천연 수세미 같은 것들이 있죠. 밀랍초라든지 뭐 삼배 수세미 이런 것들도 판매하고 있고 또 신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다 판매하지 않고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로웨이스트 가게 생태선교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나아지구입니다. 나와 지구 그리고 나아질 지구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이 샵의 이름인데요. 이 제로웨이스트 샵 나아지구는 사실 서울제일교회 제가 이제 사역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제일교회가 3년 전에 2023년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마침 우리 은광교회도 70주년을 올해 맞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70주년의 사업으로 선교 사업으로 이 생태 선교를 담당할 어떤 누군가 전문가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과 또 한 가지 그런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그 일 두 가지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환경 선교사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샵 나아지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게 전경이에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네, 열심히 꾸미긴 했는데 네, 그래서 내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리필하는 데도 있고 뭐 환경 도서가 있기도 하고 또 자원을 수거하는 그러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웨이스트 샵 사역은 보통 저희가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물품 판매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수거도 하고 또 도서도 이제 비치해 놓고 무료로 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에 맞춘 이 새로운 제품들, 교회에서 사실 많은 이 경우에 물품들을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제품으로 한번 설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또 안내서들을 교회에다가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비용이 있어가지고 꺼려하시긴 하지만 은광교회에서는 아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환경주일이라든지 뭐 사순절 뭐 이럴 때 기후정의 강연,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도 탐방을 많이 오셔요.
그래서 올 때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주 사역이 교회 내에 작은 제로 웨이스트 샵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 샵이라고 그래서 가게라고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게의 역할이 아닙니다. 기존에. 네.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은 그러한 의미와는 다르게 그런 제로 웨이스트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구나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지역 이제 사회랑 함께 저희가 광희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광희동 주민센터와 이제 연대해가지고 함께 뭐 바자회도 하고 음악회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생태교육도 진행하고 또 제로웨이스트 낭독극도 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 그대로 낭독극이에요. 이 쓰레기들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네, 이런 쓰레기로 이제 대비되는 그 인물들이 이제 의인화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이 제로웨이스트의 문제점과 어떠한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낭독극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초청하셔서 이런 거를 즐겨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린이집과에 또 협력을 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이 서울 도심에 살면서 흙을 만져보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옥상에 텃밭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아마 옥상 텃밭 상자 뭐 이런 거 아실 텐데 그런 텃밭 상자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아이들이 상추나 이런 고추나 이런 것들을 심는 활동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역시 제가 했죠. 열심히 물을 주고 키워서 아이들은 와서 수확해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면서 이런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광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전시인데 약간 그런 플라스틱과 신앙이라는 이런 전시도 저희 함께 진행했었고 또 환경 관련된 영화도 공동체로 이제 상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공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베이너 벨트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도 저희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느껴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냥 뉴스에서 보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기관에서 또 교회에서도 청소년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로 이렇게 탐방지를 한 군데 지정해서 저희 나아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로웨이스트 샵은 사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이 제로웨이스트 샵이 이제 들어보니까 어떻게 돈 좀 벌 것 같으신가요? 돈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운동 차원의, 거의 사회 봉사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시도하시고 그리고 2년 뒤에 딱 폐업하시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니까 어디냐? 교회와 또 협동조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정말 교회가 이 역할을 아주 크게 지금의 가게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의 역할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들을 좀 많이 이용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그 샵들이 유지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작은 제로웨이스트 샵을 제가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시면 서울제일교회에서 이 책장 2개 놓고 저희도 원래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하다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크게 확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봉온교회도 저렇게 설치를 했고 경동교회 기장교단인데요 설치했고 성교교단 있는 새사랑교회도 그렇고 아현교회 여긴 큰 교회지만 이렇게 카페 한 켠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빛교회, 한일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오늘의 교회 이런 곳에 다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설치를 컨설팅을 하고 또 강연이 필요하면 강연도 하고 가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순환이 가장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하시라고 아주 자원순환하기에 큰 도움을 주는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에코야 얼스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골판지 상자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우유팩, 멸균팩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내 집 앞에다가 놓고 수거 신청 딱 누르면 수거해 갑니다. 편하죠? 네, 꼭 설치하시고 자원 수거하는데 좀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아까 그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배달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달을 사실 또 안 시킬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 배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냐라고 보면 저희가 그 배달 어플에 다회용기라고 검색창에다가 치시면 다회용기로 배달해 주는 곳들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곳들만 이렇게 눌러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진짜 다회용기 스텐 이 용기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그것을 음식물을 먹고 나머지 뭐 씻어서 밖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그것도 수거해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배달 음식 이제 시키실 때 꼭 다회용기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 사역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저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지구를 파괴하는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먹고 또 쓰고 소비하는 방식이 생명을 살리는 이 신앙의 방향과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을 경험하고 절제하며 또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상품과 소비의 문화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게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공간이자 창조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생태 선교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밖으로 흘러가서 지역 사회를 바꾸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제로 웨이스트 샵 선교도 하지만 아까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선교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햇빛 발전 선교는 단순히 전기를 그냥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이 이 탄소 중립에 큰 기여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교의 구조의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햇빛 발전소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교회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햇빛 발전소는 이 화석 연료 사용을 감소시키고 또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훌륭한 사실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약한 이들에게 먼저 고통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림과 동시에 교회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선교의 모델입니다. 이 햇빛 발전소 선교는 기존 선교는 사실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지원 받는 교회는 늘 받기만 하죠. 그러나 이 햇빛 발전소 선교는 지속적으로 전기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누리면서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 탄소 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는 이 생태 선교의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태양광을 사실 설치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생산한 전기를 그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다가 판매하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전력 판매용,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전기를 파는 판매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가 사실 많이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곳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한 이 서울로회에서 햇빛발전소 선교를 제가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24년부터 아까 은광교회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순절이나 이럴 때 저희가 탄소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금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거든요. 탄소 헌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후정의 헌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는 이제 창조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이제 9월부터 한 그 대림절 전까지 이렇게 그 기간을 창조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에도 탄소 금식을 함께 하면서 헌금을 드려서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권에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도 저희가 이 햇빛 발전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웠던 곳이 이제 농촌 미자립 교회이지만 이 은광교회 같이 녹색 교회인 이 봉화교회에다가 경북 봉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에 있는 교회에다가 저희가 1호기를 세웠고 또 서울로의 미자립 교회인 목양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2호기를 세웠고 또 올해도 농촌 미자립 교회인 이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원안교회라고 하는 곳에 3호기를 저희가 세울 예정입니다. 이 세 개 모두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봉화교회 이제 갔을 때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사진이고요. 이게 교회인데 교회 이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2호기 목양교회고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방에서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가 이 교회에서도 햇빛발전소를 세우고 싶은데 공간이 좀 마땅치 않았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 미자립 교회에다가 이 태양광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그 경동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옥매교회에서 한 1,800만 원 정도를 감당을 해가지고 이번엔 수익형으로 그러니까 전기를 판매하는 용으로 한 20kW 정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근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 사회를 살리는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2024년도에 이제 이렇게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 그 옥매교회도 미자립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미자립 교회에다가 이렇게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또 경동교회가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이제는 그 옥매교회의 자가상계형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또 조그맣게 설치하는 것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옥매교회는 2025년도에도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장흥에 있는 풍길교회라고 하는 미자립 교회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드립니다. 올해도 당연히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마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공동 식사 때 유기농 제철 식자재를 일부러 최대한 사용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육식을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잘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이게 풀만 먹어가지고 이게 힘이 안 난다고 이런 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채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참 좋은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철에 지금도 많이 더운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지금 온도 아마 한 제 생각에 20도 정도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유는 이제 많이 더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아마 성가대가 더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하는 예배위원들이 좀 많이 더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낮춰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여름철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예배위원 그리고 성가대들이 쿨맵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쿨맵시가 말 그대로 타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성가대 가운을 좀 벗고 스톨만 한다거나 아니면 성가대 분들이 이제 같은 색의 옷을 상의만 화이트로 맞춘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최대한 적정 온도를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가 몇 도일까요? 23도? 아닙니다. 26도입니다. 26도. 26도 사실 맞춰놓으면 좀 덥다고 느끼실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밖에서 걸어오시고 들어오시면 아유 이게 많이 덥네 이러면서 이게 설교에 집중은 안 되고 땀만 닦고 계시고 막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정 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예배 안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 탄소 흡수원을 많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몽골의 사막화된 지역에 아르갈란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숲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이름을 은총의 숲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숲에 후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하지 않습니다. 한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그러면 하나씩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한번 좀 알아보셔서 이런 일에 후원하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현수막 제작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LED 이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현수막 같은 역할을 하는 이미지를 하나 띄워 놓고 거기 뒤에 서서 저희가 다 같이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어쨌든 최소화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보 같은 경우에도 전자주보 은광교회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만 이제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주보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달력 같은 경우에도 은광교회도 나눠주고 있으시죠? 매 해마다. 그래서 저희 이것도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달력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이제 구매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교회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교인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이를 다 재활용지, 네, 아니면 이 사탕수수 용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탕수수 용지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제일교회도 사실 햇빛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감축시키는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게 몇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같은지를 주보에다가 매주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어서 약간의 설교식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후위기의 피해자와 그리고 아픔과 문제들이 그저 먼 나라의 모르는 사람의 일이거나 아주 먼 미래의 누군가의 일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환경 파괴로 무너져가는 이 생태계 속에서 결국 기후위기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사실 바로 나의 가족이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며 또 최종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냈던 그 쓰레기와 오염 그리고 신음하는 피조물의 고통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도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자, 그 몸과 영혼이 가장 아픈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여 지나갔었습니다. 오늘날 탄소 배출로 망가져가는 이 생태계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이들, 바로 이들이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한 행인을 넘어서 우리의 무절제한 소비와 또 편리함이라는 칼을 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강도 본인이 우리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같이 실천해라. 이제 우리는 무뎌진 생태 감수성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또 과도한 소비의 삶을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탄소 중립을 위한 이를 통한 영적 전투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이 피조 세계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입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슬픔과 아픔이 고여있는 피조 세계를 향해 눈물 흘리며 다가가는 이 생태선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생태선교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크나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선교의 길을 제가 걸으면서 마주했던 아주 큰 놀라운 신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제로 웨이스트 샵 선교와 햇빛발전소 선교 현장을 통해서 그동안 교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교단적 이해관계로 분열되고 서로 등 돌리고 있었던 교회들이 창조세계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조금씩 연결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벽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교회들이 손잡고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다른 또 이렇게 젊은 목사인 저를 이 강단에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초청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사실 가슴이 아주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분열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픈 곳인 이 피조세계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픈 곳을 중심으로 삼아 온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생태선교 현장 가운데로 그대로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은광교회에서도 또 특별히 섬기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네, 환경살리기부 우리 성도님들이신데요. 아주 죄송하지만 혹시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환경살리기부 부원분들. 네,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 10분 되신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 앞에 다 앉아 계셨군요. 네, 환경주일 예배니까요.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다 함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그 전시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시가 환경 관련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이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평안을 얻고 축복받는 사사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의 그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내 곁의 이웃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거룩한 연결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던 안락함과 안일함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편리함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생태 감수성을 깨워 이 고통의 비명이 들려오는 그 낮고 아픈 세상의 중심을 향해 기꺼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강도 만난 피조물을 껴안으며 애통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교회가 연결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는 우리 은광교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동안 편리함의 우상에 눈이 멀어 내 일상의 편안함만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이웃들과 파괴되는 창조세계의 아픔을 외면했던 우리의 무감각함과 이기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강도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오니 마음에 애통함을 주시고 철저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 하였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 고통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아픔으로 애통하는 그곳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텀블러를 쓰고 자원을 아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